자, 지금부터 2018년도 제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부동산세법은 16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역시 제일 먼저 조세 총론에서 2문제 정도 나왔죠. 여기서 한 문제는 뭐 평이한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 일회성 문제가 나왔죠. 일회성 문제. 그래서 뭐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을 거다 예상했고, 이 부분은 출제를 뭐 여러분한테 못 맞히게 하려는 의도를 했죠. 네, 그래서 조세 총론 2문제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에서 제일 먼저 취득세 3문제 예상했고요. 그대로 실제 3문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올해 2문제가 출제되었죠. 여러분 2문제. 그래서 29에 2문제가 나왔다. 재산세를 보면은 재산세에서는 개별 문제 2문제가 나왔고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와 연결돼서 한 문제가 출제됐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개별 문제 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총 이번 29회 때는 바로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총 16문제가 출제됐다는 거 먼저 확인하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개별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세법은 25번부터 출발되죠. 그래서 25번부터가 우리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 우리 세법을 봤을 때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일회성 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보시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요거는 바로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을 물어본 거죠. 네, 1번 보시면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결론 1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조세 채권 상호간에는 일단은 담보된 채권이 먼저 우선되고요. 담보된 조세 채권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압류한 조세 채권이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부 청구된 조세 채권이 바로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세 채권 상호간에는 담보된 국세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 채권, 그 다음에 교부 청구된 조세 채권, 이게 우리 조세 채권 상호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적용 순서. 근데 여기는 지금 압류에 관계된 조세 채권이 담보된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말로서 담보된 조세 채권이 압류한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라고 표현하는데, 1번은 반대로 설명된 말로서 틀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25번 문제는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자,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뭐죠, 여러분? 당해세죠. 요 당해세는 무조건 일반 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우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즉 피담보채권보다도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3번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날 전에, 즉 취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저당권이죠.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 우선한다. 요거는 담보채권이 우리 취득세보다 먼저 설정됐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먼저 설정된 담보채권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말이죠. 자, 4번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 집행 비용은 국세 우선한다. 여기 강제 집행 비용 바로 공익비용이죠. 공익비용이기 때문에 배분순위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 집행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역시 재산세도 뭐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당해세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도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번은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다. 출제원이 여러분한테 만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6번. 거주자 갑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갑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단 갑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요 26번은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을 동시에 물어본 거죠.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해서 여러분? 주택이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교 설명하는 걸로 물어본 거죠. 자, 1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매년 6월 1일이다. 뭐 이건 여러분이 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죠. 예를 들어 무슨 세죠? 보유세죠. 그래서 보유세를 항상 언제? 과세 기준이나 납세만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과세기는 둘 다 6월 1일이 되는 거죠. 자, 2번 갑의 고령자 세액 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1세대 1주택자죠.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몇 살 이상이죠, 여러분? 60세 이상이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연령별 세액 공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뭐 고령자 세액 공제라고 나왔는데, 자, 그럼 60세 이상일 때는 몇 프로?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0세 이상부터는 10%, 65세 이상은 20%, 그 다음에 70세는 30% 그 세액 공제를 물어봤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요게 올해 개정된 상이죠, 여러분. 재산세에서 그래서 납부 기한이 작년 2017년도까지는 45일이었다가 2018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똑같이 재산세도 2개월로 바뀌었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 초과했기 때문에 5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했기 때문에 분할 납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초 납부 기한과 그다음에 분납 기한을 나눠서 내는 때에 500만 원을 초과해서 얼마? 600만 원을 당초 납부 기한에 얼마를 내야 되고 500만 원을 내야 되고 2개월 후에인 분납 기한에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얼마? 100만 원을 두 번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죠. 자, 4번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서 계산한 직전 연도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란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죠. 그러면 재산세서 세부담 상한선은 원칙이 몇 프로죠, 여러분? 150%죠. 다만 지금 이거는 원칙이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은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3억 이하일 때는 100억,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을 초과 때는 130.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100분의 150은 원칙을 물어본 거고 주택일 때는 가액에 따라서 105, 그다음에 110, 그다음에 13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4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5번 만약 갑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하게 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본다. 자, 이렇게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일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명의자인 누가? 여러분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 26번은 답이 4번 평이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7번 가겠습니다. 자, 27번 201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이번 시험 문제 지금 보유세가 먼저 나왔죠, 여러분. 자, 그래서 1번 과세 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매매 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보죠. 우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언제? 6월 1일 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언제 바뀌었죠, 여러분? 6월 29일 날에 바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6월 29일 날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간 거죠. 즉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언제죠, 여러분? 6월 29일 날에는 잔금 지급이죠. 그러면 6월 1일 현재 수는 누가 되는 거죠? 바로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요 재산세 납세 문제는 매도인이다. 맞는 말이죠. 2번 납세무자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는 납세지는 주소지다. 그렇죠? 이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개인일 때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여 어디로 간다 여러분? 주소지로 가는 거죠. 자, 3번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면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요 3번은 바로 뭐죠, 여러분?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은 10년짜리가 있었죠. 그래서 부정한 행위일 때는 10년, 그 다음에 무신고일 때는 7년, 나머지 다 무조건 몇 년이랬죠, 여러분? 5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나 종합부동산세 또는 취득세나 또는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이때 제척기간은 몇 년이 되는 거죠? 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역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4번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제가 가산세에서 강조했던 거였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와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비교해 드렸었죠, 여러분. 그래서 요 부가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 부가세인 바로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부가세만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종부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과 과세이기 때문에 무신고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종부세 제외되는 거죠. 근데 납세무자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때 이 신고하는 거 아니어서 법령에 따라서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이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4번이 틀린 말이다.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 대상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로서 27번이 정답이 되죠. 자, 5번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을 초과할 때는 당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부터 물납 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물어봤죠. 자, 요거는 누차 1년 내내 강조했던 거죠, 여러분. 바로 토지 이 구분 문제죠. 그래서 1번 문화재보호법 제2조 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자, 요거는 뭐죠, 여러분? 공익목적에 임야다 그랬죠. 농목임. 그래서 공익목적 성격의 임야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0.07%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니죠. 2번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군의 토지. 자, 요거는 바로 공익목적 성격이죠. 공익목적 성격의 토지니까 이때는 0.2%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3번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 부수 토지.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 부수 토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 3번이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죠. 자, 4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지구의 임야. 역시 007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5번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 제한 구역의 임야 역시 공익목적 성격의 임야라서 007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그 다음에 4번과 5번 145가 바로 007이 되는 거고 2번이 공익목적 성격이로서 0.2%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3번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29번 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단 세액 변경이나 수시 부가 사유는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과세가 되는 걸 전제로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1번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우리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토구 건칠 하반월.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2번 선박분 재산세 납기가 나왔죠. 자, 선박은 강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당연히 7월 하반월이 되는 거죠. 자, 3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다음에 4번 주택분 재산세라서 해당 연도에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게 올해 2018년도 개정사항이죠. 그래서 10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 이하인 경우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에는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고 그러는데 20만 원 이하는 맞았죠. 그러나 일시 부가징수할 때는 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이 납부기한이 7월달 하반월과 9월달 하반월에 2분의 1씩 내면 되는데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하반월에 부가징수한다라는 거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9월 30일이 아니라 7월 31일이 납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죠. 5번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에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 물납 신청은 납기 개시 10일 전까지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다음에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분납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특수관계 없는 것은 부당행위에선 부인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누차 올해 2018년도 예산 문제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첫 번째 아래의 계약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졌다. 즉 한마디로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일 때는 과세 표준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은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제3자에게 지급할 거나 지급하여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합계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 내용을 보면 총 매매대금 5억 원으로서 2018년 7월 2일 날 계약금 5천만 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억 5천만 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억. 결국 총 매매대금 취득가는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매매대금은 5억 원이 되는 거죠. 매매대금 5억. 그럼 이건 5억 원이 들어간 거죠? 취득가격에 해서 당연히 취득가격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 매매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을의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만 원 있다. 이거는 매매대금 외에, 즉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부담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죠. 그럼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당연히 취득자가 부담한 비용이니까 포함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주택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자손. 요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중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차손도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당연히 100만 원도 포함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취득 가격 합계가 얼마 여러분? 5억 1,100만 원이 되나요? 5억 1,100만 원이 바로 취득세 과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31번.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무 성립시가 하는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다 특별 징수 및 수시 부과와 무관하다. 즉 예배는 고려하지 마라 그 얘기죠. 자, 납세무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 예상 문제였던 거였죠. 나오긴 나왔는데 조금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에서 조금 포인트를 벗어나서 물어봤다는 것이 특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1번 재산분 주민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제3분 주민세는 언제가 되냐? 매년 7월 1일에 납세 의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2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누차 강조했던 거죠. 지방소득세가 나면 항상 뭘 쫓아간다? 소득세 쫓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바로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는 거죠. 자, 3번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 요거는 부가세 물어봐갔죠. 자, 부가세는 항상 뭘 쫓아간다 그랬죠, 여러분? 본세를 쫓아갑니다 그랬죠, 여러분? 본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세가 재산세가 되기 때문에 이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인 매년 6월 1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틀린 말이죠. 자, 4번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그러면 이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갑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를 성립합니다. 이때 중간 예납 기간은 언제부터냐?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6월 30일이 끝나는 때 납세를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10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를 소유할 때 여러분 이건 자동차세 1년에 우리 2번 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에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 1년에 2번 내죠. 이렇게 납기가 있는 달에 1일이 납세무 성립인데 이거를 10일로 살짝 바꿨네요. 그래서 31번은 예상했던 납세무 성립시가 나왔지만 조금 우리가 강조했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조금 벗어난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확인하고요. 자, 32번 지방세법상 가점주주 이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올해 좀 자주 나왔죠, 여러분. 단 주식 발행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 여기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 즉 상장 법인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상장 법인에만 적용합니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자, 우리 과점주주 때 법인 설립 시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여러분.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됐더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니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자, 나왔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어요. 이때는 당연히 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디귿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중에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이건 뭐죠 여러분? 이미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됐으니까 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의 변동이 없다. 즉 과점주주 집단, 즉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율이 변동됐더라도 그 특수관계인이나 특수집단의 총 지분율의 변동이 있을 때 이때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걸 물어봤죠. 아닌 거니까 기업과 리얼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과세가 되는 경우도 두 개,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물어봐도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기업, 리얼, 니은, 디귿 이렇게 구분해서 물어봤는데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두 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33번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거는 바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물어본 거죠. 취득세 비과세 대상.
그러면 우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형식적 취득이 된 비과세 1년 내내 외쳐됐죠. 위탁자부터 수탁자, 수탁자부터 위탁자, 수탁자부터 신수탁자. 그래서 누구가 아니야 왔다 갔다 하면 탁자가 아니야 왔다 갔다 하면 뭐다 여러분? 비과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이란 신탁법상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나 또는 빈지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이라든지 또는 이런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비조합원형 토지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 기역, 니은, 디귿은 다 우리 신탁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취득이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나 리을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했던 이때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여기서 과세가 되는, 부과되는 경우를 물어봤기 때문에 부과되는 경우는 몇 번밖에 없죠? 리을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한 개가 답으로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은 자, 1번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뭐죠, 여러분? 우리 양도차손이나 결손금은 양도차손이나 결손금의 통산이죠. 그럴 때에 우리 항상 노는 물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건 어디에서만? 부동산 등에서만. 주식은 어디에서만? 주식 등에서만. 파생상품 어디에서만? 파생상품에서만 이렇게 통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좀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연히 같은 부동산이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죠? 공제할 수 있다죠.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2번 양도차익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나 현재가치 할인 차감 상각액이 나면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없다. 1년 내내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각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했다고 그랬죠. 그럼 무슨 공제가 되죠? 이중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에 이렇게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이중 공제 방지 목적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하죠? 빼내야 되는 거죠. 취득가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건데 공제하지 않은 그랬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된다. 자, 3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건 뭐 1년 내내 분류과세. 그래서 우리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분류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3번이 맞는 말에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쉽게 나왔던 거죠. 자, 4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더라도 무슨 주택이면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된대.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4억 전액이 아니라 양도차익 지금 얼마 발생이 됐죠, 여러분? 3억 원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때 양도차익 3억 원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산한다고 했죠, 여러분? 고가주택 하면 항상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안분 계산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지금 양도가격이 얼마라고 제시가 됐죠, 여러분? 12억 원이랬죠. 그러면 12억 원에서 양도차익은 지금 얼마 발생했다고 했죠, 여러분? 4억 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실제 양도차익은 4억 원이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는 안분 계산이기 때문에 양도가 12억 원에서 무조건 9억을 뺀 가액을 양도가 12억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얼마 되는 거죠? 3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1억 원이 되죠. 따라서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라고 되는데 3억 원이 아니라 얼마 되는 거죠? 1억 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4번도 틀린 말이죠. 자, 5번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건 올해 2018년도 개정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반드시 수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가 올해 개정되면서 수치 보관하지 않거나 또는 실제 지출 사실의 금융거래 증명서를 어떻게 된다 여러분 확인되어야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에서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적격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어떻게 될 때만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는데 여기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4번은 답은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5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은 뭐 이거는 예상 문제였던 거죠.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예상한 데에서 나왔죠. 자, 1번. 토지나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는 그 양도에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분기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월별이랬죠. 그래서 양도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인데 이거를 분기로 살짝 바꿨네요.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된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2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있다라고 했죠. 자, 3번. 이것도 올해 이번 2018년도 개정되어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를 하는 경우. 즉,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뭘 하면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이때는 페널티 부과한다 그랬죠.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의 몇 프로를 5%를 환산 취득가액의 5%를 바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환산 취득가액의 5%여야 되는데 여기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5%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5%가 아니라 환산 취득가액의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죠. 자, 4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 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이 1,000만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아니죠.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나 각각 납부세액이 1,000만을 초과하면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분할 납부할 수 있다죠. 근데 없다라 해서는 틀린 말이죠. 5번.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를 했는데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양도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요거죠, 여러분. 예정 신고를 한 사람은 당해년도에 양도를 할 때마다 예정 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그 예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할 때는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합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때는 반드시 예정 신고를 하였다더라도 뭘 해야 되는 거죠?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옳은 말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소득세 법상 미등기 양도 자산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은 역시 미등기 양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예상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양도소득세가 좀 평이하게 나왔다. 작년에 상당히 어렵게 나왔는데 이번 2018년에 좀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옳은 걸 물어봤죠. 1번. 미등기 양도 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미등기 양도의 첫 번째가 바로 부직 중에 하나가 바로 비과세나 감면 배제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죠. 근데 여기는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2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 용역 취득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 구애 환기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누차 강조했었죠.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미등기 양도라면서 그 자산에 대한 등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양도 당시에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 등기를 못하고 양도했던 미등 양도가 아니다 그랬죠. 바로 2번이 등기부에 취득 등기를 못하고 양도하는 거니까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한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여러분. 당연히 3번. 즉, 미등 양도할 때는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양도소득 기본 적용할 수 없다 해야죠. 자, 4번.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된다. 산출세액의 100%가 아니죠. 예, 과표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몇 프로 곱하는 거죠. 미등 양도에 때는 70% 곱한 것이 바로 산출세액이다 하는 거죠. 산출세액. 그래서 과표에 70%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는데 여기는 산출세액에다 100분의 70을 더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5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역시 기본공제, 특별공제 모두 적용할 수 없다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36번은. 자, 37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개별 문제로 물어봤네요. 참 오랜만에 개별 문제로 물어봤네요. 자, 1번 제1항 제4호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죠. 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일 때 언제라죠, 여러분? 바로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즉 무허가 건축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용승인이라든지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언제가 된 거죠? 사실상 사용일이죠. 그래서 원칙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자산 취득시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 그 다음에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지만 여기는 지금 무허가 건축 물어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사실상 사용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번 제1항 제3호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장기 할부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승일 중 어떤 날? 빠른 날이라고 했죠. 자, 3번.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 3번. 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있다. 그러면 빠른 날이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등기, 등록, 접수를 가면 되는 거죠. 역시 3번도 맞는 말이죠. 4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당연히 언제죠? 상속이 개시된 날이죠. 자, 5번 제1항 9호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기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기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어떻게 따르면 증가됐다. 누차 강조했던 거죠. 증가 또는 감소라는 증한지나 감한지가 나면 언제였죠, 여러분? 환기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번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 예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눠서 1년 내내 강조했던 1주택의 예외 규정 물어봤던 거죠. 그것도 우리 혼인과 노부모 동거봉양, 특히 노부모 동거봉양이 개정됐기 때문에 혼인과 비교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몇 년 이내죠, 여러분? 당연히 5년 이내죠.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로는 5년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 노부모는 몇 살이랬죠, 여러분? 60세 이상입니다 그랬죠. 은퇴 연령이랬죠. 그래서 60세 이상. 그래서 두 번째 가로는 60세가 되겠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의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부부 두 내외가 모두 60세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 중에서 즉 부모님 중에서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된다라고 했던 거죠. 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해야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몇 년 이내죠? 그러면 10년 이내죠. 10년 이내에 올해 개정된 거죠. 먼저 양도한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했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는 걸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39번 지방세법상 등록 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건 물어봤죠. 자, 이것도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누차 1년 내에 강조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거로 가정하라. 2018년도 개정됐기 때문에
자, 1번 광어권이 취득에 관한 등록이라든지 2번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 취득 조건을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은 물론이고 3번과 4번이 올해 추가된 거죠. 그래서 3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경관 주택의 등기나 또는 4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즉 1, 2, 3, 4는 이때는 원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의 등록은 취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에서 제외하지만 요 1, 2, 3, 4에 해당할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등록 면허세의 등기 등록이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취득세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내년 2019년도 개정상은 내년 개정상에 바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물건을 취득세로 내지를 못하고 등록 면허세로 과세할 때는 포함한다는 개정사항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올해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9번은 1, 2, 3, 4가 옳은 말이고 5번이 이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0번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이란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걸 물어봤죠. 자, 그러면 1번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인 갑이다. 항상 강조했죠. 등록 면허세 납세는 누구다? 등기 명의자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에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 명의자 누구죠? 갑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2번 부동산 소재지와 의뢰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 면허세 납세지는 의뢰 주소지로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여러분. 항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예외 없이 어디로 했죠 여러분? 소재지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와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를 땐 당연히 어디로가 되는 거죠? 소재지죠. 그래서 소재지인데 여기는 주소지다. 그리고 을이 아니라 갑이 주소지로 해야 되는데 역시 2번은 틀렸다.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를 땐 당연히 어디로 간다? 소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자, 3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표준세율은 전세 금액을 과표하고 무조건 서리 천분이 얼마랬죠? 2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4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이 건당 얼마? 6,000원보다 적을 때는 이때는 무조건 최저한세 얼마 여러분? 6,000원 한다. 맞는 말이죠. 자, 5번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 면허세 납세 뭐냐? 즉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 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할 때 누구 명의로 하는 거죠? 병의 명의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납세는 누가 되는 거죠? 병이 바로 등기 명의자로서 납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40번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자, 여기까지가 2018년도 제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해설 강의 됐습니다. 여러분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